한국은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터져나온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오만함이 결국 일본 최정예 함대를 독도 앞바다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침묵을 깨고 종이 한 장을 내민 순간 단 10분 만에 일본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마도 반환이라는 거대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죠. 일본 내각을 멘붕에 빠뜨린 그 충격적인 참교육 현장, 그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완벽한 승리에 취해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쿄 총리 관저 지하 3층,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일본 안보의 심장부, 내각정보조사실의 메인 벙커입니다. 제 눈앞에 벽면을 가득 채운 200인치 대형 스크린에는 독도 인근 해역으로 진격하는 해상자위대 제3호위 대군의 웅장한 모습이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푸른 동의 바다를 가르는 하얀 포말, 그 위를 위풍당당하게 항해하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 이즈모의 거대한 갑판은 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일만큼 압도적이더군요. 그 뒤를 따르는 최신의 이지스함들의 회색 선체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떼처럼 날카롭고 매서워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 한국 쪽 반응은? 아직도 조용한가? 제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바로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스크린 속 독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번들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총리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서울의 통신망, 청와대 한라인, 심지어 한국군 합참이 데이터 트래픽까지 전부 분석해봤지만 특이사항은 제로입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서울 광화문 광장은 촛불과 화형식으로 불타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국 외교부는 주일 대사를 불러 침을 튀기며 항의해야 하고 한국 해군은 비상을 걸고 낡은 구축함이라도 띄워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십 년간 봐왔던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한국 전체가 거대한 방음벽 뒤로 숨어버린 것처럼 기이할 정도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는 붉은 립스틱이 묻은 샴페인 잔을 입술에서 떼며 묘한 만족감을 드러내더군요. 역시 겁을 먹었군. 내 말이 맞았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다카이치 총리는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일본 헌정사상 가장 위험하고 도발적인 연설을 감행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그 단상 위에서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일본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환호했고 우익 단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길기를 흔들었지만 안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도박이기도 했죠. 만약 한국이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면 우리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데이터를 긁어모았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더군요. 바로 한국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따져보십시오. 우리 해상자위대의 총 톤수는 한국 해군을 압도합니다. 우리에겐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이지스 시스템이 있고 세계 최강인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경기는 불확실하고 출산율은 바닥이며 정치는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처럼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감히 일본과 전면전을 벌인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 줄 아는 머리가 있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걸 한국 대통령도 알았던 겁니다. 국장, 그거 아나? 짖는 개는 절대 물지 못해. 총리는 스크린 속 점점 독도 영해선에 근접해가는 우리 함대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독도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었던 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진짜 강자는 소리 지르지 않아. 그냥 밟아버리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정치는 감성이 아니라 철저한 힘의 논리이며 침묵한다는 것은 곧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진 한국 대통령 집무실의 실시간 동향 보고서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특이 동향 없음. 통상 업무 수행 중. 이 보고서가 제게는 마치 한국의 백기투항 문서처럼 느껴지더군요. 함대 사령관에게 연결해. 총리의 명령에 통신관이 즉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벙커 안의 스피커를 통해 현장에 나가 있는 사토 제독의 긴장된 목소리가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왔죠. 네, 총리님. 제3호 이대군 사령관 사토입니다. 현재 독도 남동방 20해리 지점 통과 중입니다. 사토 제독, 눈에 보이는 한국군은 있나? 없습니다. 레이더 반경 100km 이내에 한국 군함은 단 한 척도 식별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경 경비정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경조차 철수시켰다니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아예 독도를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에 승리의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봤지, 구로다? 이게 바로 현실이야. 우리가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저들은 알아서 길을 비키게 되어 있어.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역사에 남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아. 계속 진격해. 영해선을 넘어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밀고 들어가. 한국이 어디까지 참나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전함대, 증속. 목표는 다케시마. 우렁찬 복명복창 소리와 함께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독도를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안의 참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작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기뻐했죠. 저 역시 넥타이를 살짝 풀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그 잘난 자존심이 우리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작전은 완벽했고 한국은 겁을 먹고 숨어버린 게 확실한데 왜 제 오른쪽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불안하게 뛰는 걸까요? 저는 무심코 데이터 분석 모니터의 하단 수중 음향 센서의 파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불규칙한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고래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정적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부하 직원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쉬워서 말이지. 싱거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텅 빈 바다가 사실은 한국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아가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려던 그 순간 한국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미 우리의 목을 겨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그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로 바뀌는 데는 정말이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벙커의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경보음도 다급한 전화벨 소리도 아니었죠. 통신 장교의 책상 위에 놓인 고속 팩시밀리가 마치 피를 토해내듯 거칠게 문서를 뱉어내는 치익 하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외교부에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통신 장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다카이치 총리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반응이 오는군. 뭐라고 썼나? 엄중 경고? 아니면 강력 규탄? 뻔한 소리나 늘어놓았겠지. 그녀는 마치 귀찮은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손을 내밀더군요. 저 역시 그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한국 정부의 의례적인 항의 서한일 것이라 짐작했었죠. 하지만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던 제 눈동자는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이라면 붉은색 잉크로 가득해야 할 항의 문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도록 냉정했습니다. 수신, 일본 내각 총리 대신. 발신, 대한민국 대통령. 내용, 귀국의 영토 도발에 대한 최종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귀국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애초에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총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거봐, 말로만 떠들지? 라며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 문단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죠. 다만 귀국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타국의 영토를 탐하는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동안 유보해왔던 미수복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미수복 영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할 때 마지막 문장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부된 완벽한 역사적 고증과 국제법적 증거를 바탕으로 귀국이 불법 점거 중인 대마도의 즉각적인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팩스 용지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네. 대마도? 지금 한국 놈들이 미친 건가? 감히 누구 땅을 내놓으라 말하는 거야. 총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때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정보국장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총리의 분노가 아니라 문서 뒤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압도적인 두께였죠.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에도 막부가 제작한 고지도부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 제출되었으나 의도적으로 누락됐던 영토 포기 각서의 원본 사본까지 치밀하다 못해 공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법리적 증거들이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국장,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미국에 전화해. 백악관 연결하란 말이야. 총리의 고함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한라인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미국이라면 다를 것이라 생각했죠.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생명처럼 여기니 한국의 이런 돌발 행동을 강력하게 제지해 줄 것이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출 새도 없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한국이 미쳤습니다. 독도도 모자라 대마도를 내놓으라니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도발입니다. 미국이 당장 중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갑고 건조하더군요. 미스터 구로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도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펜타곤과 국무부 법률팀이 한국이 보낸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놀랍더군요. 그동안 기밀로 분류됐던 문서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대마도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저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분석관이 사색이 되어 소리치더군요. 국장님, 지금 CNN과 BBC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 하이에나 놈들이 뭐라고 지저대는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은 전후 청산 차원에서 대마도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공동 지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독도라는 작은 돌섬에 집착하며 우물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판을 다 짜놓고 우리를 국제적 고립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나토까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일본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함정이야. 이건 함정이었어. 독도를 미끼로 우리를 끌어들인 뒤 대마도를 뺏으려는 속셈이었어.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보국장으로서의 본능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교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군사적으로는 과연 빈손일까요? 한국이 단순히 종이 쪼가리 몇 장 믿고 우리 함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였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해상작전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스크린 속의 일본 함대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독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총리의 히스테리나 받아주다간 일본 전체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떤 무기를 믿고 이런 대담한 판을 벌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통신관, 당장 위성 주파수를 돌려 독도 인근 해역의 모든 수중 데이터, 열상 감지 데이터, 그리고 전자기 파동까지 싹 다 긁어모아. 하지만 국장님, 승인되지 않은. 잔말 말고 시행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제 고함 소리에 벙커 안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빨.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밤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국장님,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제 고함 소리에 놀라 키보드를 두드리던 분석관의 등짝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더군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메인 모니터 화면, 그곳에는 제가 지금껏 정보국 밥을 먹으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실로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해전을 앞둔 대치 상황이라면 양측의 전파 데이터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뒤엉켜 불꽃이 튀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레이더를 쏘고 교신을 감청하고 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하늘과 바다가 온통 전파 소음으로 시끄러워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크린 속 독도 인근 해역은 마치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완벽한 신호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군 통신량이 0이라니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우리 함대가 0의 선을 넘기 직전인데 한국군은 레이더는커녕 그 흔한 경비정 무전 한 통조차 날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바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찾아볼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말이죠. 비켜봐.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저는 얼어붙은 분석관을 밀쳐내고 직접 콘솔을 잡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뒤에서 대마도가 어쩌고 하며 외무성 관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오직 이 기분 나쁜 침묵의 바다에 쏠려 있었거든요. 저는 위성 감시 모드를 광학에서 열상 감지와 주파수 스펙트럼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려했던 독도의 컬러 영상이 사라지고 차가운 흑백의 데이터 3개가 모니터 위로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화면 가득 메운 수많은 노이즈들. 언뜻 보면 파도에 반사된 자연적인 잡음처럼 보였지만 전문가인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불규칙한 자연의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진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인공적인 침묵이었으니까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투명 망토를 독도 주변에 씌워놓고 우리 함대가 제 발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랄까요?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냥터의 설계도였습니다. 사토 제독, 들리나? 당장 응답해. 저는 핏대를 세우며 함대 사령관을 호출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사토 제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해상자위대 제독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구로다 국장님. 여기 상황이 묘합니다. 묘하다니? 한국군이 나왔나?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수평선 끝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내더니 믿기 힘든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함대의 전자전 장비가 먹통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유령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텅 빈 바다인데 레이더에는 수백 개의 표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자교란 기술을 이용해 우리 함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최신 이지스함이라고 자랑하던 그 비싼 고철 덩어리들은 지금 한국이 쳐놓은 전자 그물망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눈먼 물고기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죠. 제독, 그건 유령이 아니야. 한국군의 기만 전술이라고. 당장 음파 탐지기를 돌려 바다 밑을 확인하란 말이야.
제가 고함을 치는 그 순간에도 벙커 한쪽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토 사무총장입니까? 아니, 당신들마저 한국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요. 총리의 저 애처로운 절규가 제 귀에는 마치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지르는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외교적으로는 이미 고립무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눈먼 장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한국 처분만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잔인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던 한국군 합참이 통신망. 그곳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공격 명령도 비상 대기 신호도 잡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너희 따위는 비상을 걸 레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압도적인 여유, 그 기분 나쁜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차라리 욕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니 공포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한 구석 비식별 신호감지 램프의 붉은 불이 깜빡이기 시작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 함대의 통신망이 아닌 외부에서 강제로 치고 들어오는 해킹 신호였습니다. 보안팀이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벙커의 중앙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타자기를 치듯 한 글자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경고, 외부 데이터 수신 중. 발신자,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 뭐야? 한국군이 우리 벙커를 해킹한 거야? 다카이치 총리가 전화를 끊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바이러스나 협박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장의 고해상도 사진과 짧은 좌표 데이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흐릿한 녹색 불빛 아래서 잔망경을 보고 있는 한국군 잠수함 승조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입가엔 묘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문구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표적, 일본 호위함 이즈모. 거리 400m. 상태, 조준 완료. 400m? 제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400m면 사실상 우리 배 바로 밑바닥에 붙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독도를 향해 신나게 달려가는 동안 한국의 핵추진급 잠수함, 아니, 저 괴물 같은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언제든 배의 허리를 두 동강 낼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사토 제독, 지금 당장 발밑을 봐. 탐지기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제 비명에 가까운 무전에 잠시 후 사토 제독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공포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여 있더군요. 구로다 국장님. 여기 상황이 묘합니다. 묘하다니? 한국군이 나왔나?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수평선 끝까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내더니 믿기 힘든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 바로 옆에서 검은 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국이 쳐놓은 그 유령의 바다에서 진짜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장님, 전방 400m, 수심 30m 지점에서 거대 물체 급부상 중입니다. 충돌합니다. 벙커의 고성능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진 사토 제독의 비명.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마주한 인간이 내지르는 원초적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면 벽을 가득 채운 200인치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현장에 있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의 고성능 광학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었는데 잔잔하던 동해 바다 한가운데가 마치 거인의 손에 의해 찢겨나가는 것처럼 좌우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쿠우, 쾅.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벙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소리는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해 깊은 곳에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의 괴수가 마침내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며 내뱉는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운 포효와도 같았으니까요. 하얀 거품과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는 그 혼란스러운 화면 속에서 마침내 검은색의 거대한 강철 산맥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이 칠흑 같은 선체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광경. 다카이치 총리는 입을 벌린 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했고 저는 쥐고 있던 몽블랑 볼펜이
뚝 하고 부러지는 줄도 모른 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고래인가? 누군가 신음하듯 내뱉었지만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었죠. 물 한 개가 서서히 걷히고 드러난 그 실체는 우리가 정보보고서에서 수없이 분석하고 비웃었던 그 어떤 한국산 잠수함과도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매끈하고 치명적인 유선형의 선체. 태양빛마저 몽땅 집어삼키는 무광의 특수 흡음 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바로 그 크기였습니다. 전장 248m의 거함인 우리 이즈모 호위함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길이 83.5m, 폭 9.6m의 웅장한 위용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한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입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명을 보고했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저게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내가 아는 데이터랑 다르잖아.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 소리가 시골 경운기처럼 시끄럽고 자망 시간도 고작해야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삼류 장비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미국제 최신 음파 탐지기는 바다 위 떠다니는 멸치떼의 움직임까지 잡아낸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집채만한 쇳덩이가 우리 함대 코앞, 그것도 배 밑바닥까지 기어들어올 때까지 숨소리 한 번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분석관을 거칠게 밀쳐내고 실시간 데이터 로그를 직접 열어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니터에 찍힌 수치를 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얼음물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리더군요. 소음 레벨 95데시벨, 해양 배경 소음과 구별 불가. 추진 방식 수소 연료 전지 기반 공기 불요 추진 AIP. 잠안 기간 추정 20일 이상. 미쳤어. 이건 미친 기술이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디젤 엔진을 끄고 오직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침묵의 항해. 잠수함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이나 스웨덴조차 2주를 버티기 힘든 기술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이 괴물은 무려 20일 동안이나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매복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독도 도발을 계획하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이 녀석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의 항로를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잠수함 갑판이 열립니다. 사토 제독의 다급한 목소리에 화면을 다시 보니 잠수함 등어리에 있는 거대한 강철 해치들이 치익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리고 있더군요. 하나, 둘, 셋. 무려 6개. 그것은 단순한 승조원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군사정보 분석에 바친 전문가이기에 그 구멍의 정체를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수직 발사관. 제 입에서 탄식처럼 그 단어가 튀어나오자 다카이치 총리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구로다. 저게 뭐냐고. 미사일인가? 네. 하지만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총리님. 저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입니다. 저는 침이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탄두만 달지 않았을 뿐 그 파괴력은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가 저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쏘면 도쿄 총리 관저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 요격? 불가능합니다. 저 거리에선 반응하기도 전에 떨어지니까요. 그제야 총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완성했단 말입니까? 천하의 미국조차 기술 이전을 꺼리는 저 수중 사출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허세야. 분명히 빈 깡통일 거야. 우리를 겁주려고 뚜껑만 열어놓은 쇼라고. 제가 애써 소리치며 부정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벙커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경고. 다수의 표적 식별. 경고. 함대 전체 포위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독도 주변 바다 곳곳에서 하얀 물보라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이즈모함의 좌측 200m 지점에서 1800톤급 손원일함이 날렵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후방 500m 지점에서는 안중근함이 솟구쳐 올랐고 우측방에서는 김좌진함이 거대한 물살을 가르며 부상하고 있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들게 하더군요. 텅 비어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다가 순식간에 한국 잠수함들의 검은 등판으로 가득 차 버린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바다 밑이 한국 잠수함 밭이었단 말인가? 사토 제독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지휘하는 일본 최고의 함대가 완벽하게 사형 집행장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마치 우리 함대를 호위하듯, 아니 범죄자를 압송하듯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대형이 너무나 정교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배치가 아니었죠. 이것은 확인사살 대형이었습니다. 각 잠수함이 우리 함정의 엔진룸, 탄약고, 그리고 지휘 통제실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어뢰 한 발씩만 쏘면 우리 자랑스러운 해상 자위대 제3호위 대구는 1분 안에 흔적도 없이 용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때 가장 거대한 도산 안창호함의 함교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잠수함복을 입고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한국군 함장. 그는 쌍안경으로 우리 이즈모함의 함교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 고성능 카메라로 그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었는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조소가 아니었죠. 마치 철없는 동생의 위험한 불장난을 지켜보는 형처럼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격 신호일까요? 발사 버튼을 누르라는 수신호일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대신 함교에 개양된 깃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거친 동해의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그 깃발. 일장기가 아닌 선명하고 푸른 태극기였습니다. 국장님, 한국군 함장이 수신호를 보냅니다. 통신 채널을 열어달랍니다. 연결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제가 마이크를 낚아채듯 명령하자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한국군 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적국을 향한 분노나 적개심 따위는 털끝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죠. 마치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이웃집 남자처럼 너무나도 차분하고 정중해서 더 모욕적으로 들리는 톤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도산 안창호함 함장이다. 일본 측 지휘관에게 고한다. 귀관들의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승조원들이 낮잠을 잘 수가 없다. 엔진 끄고 조용히 지나가라.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으아악. 저 건방진 자식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일본 자위대가 고작 소음공의 유발자 취급을 당하다니요. 이건 전쟁에서의 패배보다 더 뼈아픈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죠. 팩트가 시퍼런 칼날처럼 우리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자랑하던 이지스 레이더는 먹통이 됐고 음파 탐지기는 바보가 됐으며 우리 함대원 수천 명의 목숨은 저 검은 잠수함들의 어뢰 발사관 끝에 매달려 있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인정해야만 했죠. 우리는 독도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깨어난 용의 둥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멍청한 먹잇감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입에서 불을 뿜어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지만 귀찮아서 혹은 우리가 너무 하찮아서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놀이는 이 바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망은 바다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지금 바다도 난리인데 하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카이치 총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벙커 우측의 대공 감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한반도 상공의 위성 데이터가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붉은색으로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해상에서 울리던 경보음이 삐, 삐 하는 단속적인 소리였다면 지금 울리는 경보는 벙커의 골조를 뒤흔드는 묵직하고 지속적인 저음이었습니다. 우웅. 그것은 단순한 공습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정보통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소리는 적의 전투기가 떴을 때 울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무기가 가동되었을 때만 울리는 일종의 종말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성 좌표 고정해. 한국 중부 전선. 아니 저기 어디야? 충.
충청도 산악지대입니다. 위성 영상 들어옵니다.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에 한국의 깊은 산속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골프장과 야산. 하지만 다음 순간 그 평범한 풍경이 쪼개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잔디밭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위장막이 걷히며 거대한 콘크리트 지하문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쿵쿵 쿵쿵쿵. 위성 마이크로 잡힌 진동이 스피커를 타고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 거대한 지하 발사대 속에서 검붉은 화염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드는 하얀색 괴물. 길이만 20m에 달하는 저 압도적인 원통형 물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날렵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에 가까워 보였죠. 현무. 현무5입니다. 제 입에서 신음처럼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그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오로지 화약의 양만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내기 위해 만들어낸 비정상의 결정체. 탄두 중량만 무려 8톤. 적에 떨어지면 지상의 건물은 물론이고 지하 100m 벙커까지 모조리 가루가 되어버리니까요. 총리님, 저건 해군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저는 넋이 나간 총리를 돌아보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죠. 저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각도를 계산해봤습니다. 낙하 예상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라니?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 1번지. 바로 이 벙커 머리 위란 말입니다. 총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 함대 따위와 씨름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으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하늘에서는 현무 미사일로 우리의 뇌를 날려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완벽한 참수 작전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저 미사일이 발사되면 도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 요격? 불가능합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8톤짜리 쇳덩어리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당장 끄라고 해. 저거 발사되면 우린 다 죽어. 다카이치 총리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일국의 총리라기보다는 죽음 앞에서 발악하는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사 버튼은 한국 대통령의 손에 있었고 우리는 그저 단두대에 목을 내놓은 죄수처럼 처분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외교적 사형 선고가 팩스로 날아들었거든요. 국장님, 한국 외교부에서 추가 전문이 왔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통신관이 가져온 문서는 붉은색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고문서의 사본들과 한국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공식 요구서였죠. 저는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짚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논리적 폭격이었습니다. 수신 일본 정부. 제목 대마도 반환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청구. 본 문서는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 원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원문을 근거로 한다. 귀국은 패전 당시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연합국의 초안을 로비로 삭제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 국무부의 원본 문서를 확보하였다.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한국이 기어코 그 문서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은폐하고 로비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우리 외교의 가장 아픈 치부를 말입니다. 저는 이어지는 문단을 소리내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에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총리님, 들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귀국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마도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동시에 대마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회복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통보한다. 실효적 지배권 회복 조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독도 앞바다에 있는 저 잠수함들과 하늘을 겨누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총구를 대마도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독도를 건드리면 대마도를 뺏겠다는 저 서늘한 경고.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외통수였죠. 안 돼. 절대 안 돼. 다카이치 총리가 팩스 용지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리더군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를 넘어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총리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허공에 뿌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구로다. 덮어. 이거 없던 일로 해. 언론 통제해. 국민들이 알면 내 정치 생명은 끝이야. 총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이미 미국과 나토도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철수시켜야.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총리가 제 뺨을 후려갈긴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과? 내가? 일본 제국의 후예인 내가 저 조센징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닥쳐. 넌 내 부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녀는 제 멱살을 다시 잡고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보고서 조작해. 한국 잠수함은 없었다고 써. 현무 미사일? 그냥 위성 발사체라고 우겨. 그리고 대마도 문서는 받은 적 없는 거야. 알겠어?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 놈부터 반역죄로 처형해버릴 테니까. 총리의 그 끔찍한 명령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구나. 눈앞에 들이닥친 핵폭탄급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보신과 자존심만 챙기려는 저 추악한 리더십. 한국은 침묵 속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고작 한다는 짓이 현실 부정과 내부자에 대한 협박이라니요. 저는 욱신거리는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앞의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시퍼런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군 함장이 보낸 조롱 섞인 수신호가 자막으로 떠 있었죠. 엔진 끄고 조용히 지나가라. 과연 우리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미사일의 불벼락을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총리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벙커를 울리는 가운데 제 주머니 속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화가 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도쿄 미 대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CIA 지부장, 제 오랜 친구, 제임스의 다급한 목소리였으니까요. 평소라면 위스키 한 잔을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았을 그가 지금은 마치 지옥문 앞에 선 저승사자의 전령처럼 낮고 빠르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그 벙커에서 나와야 해. 다카이치가 방금 자위대 헌병대의 자네에 대한 긴급 체포 명령을 내렸어. 3분. 아니, 2분 뒤면 헌병들이 들이닥쳐 자네를 국가반역죄 현행범으로 끌고 갈 거야. 뭐라고? 반역죄라니? 내가 이 나라 안보를 위해 바친 시간이 얼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신 차려. 총리는 지금 분노한 국민들에게 던져줄 희생양이 필요해. 한국 잠수함의 침투를 허용하고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거 아냐. 그녀는 자네가 한국 정보부와 내통해서 고의로 방어망을 뚫어줬다고 발표할 시나리오를 이미 다 짜놨어. 심지어 자네를 이송하는 도중에 자책감에 의한 자살이나 우발적 사고로 위장해 영구히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첩보까지 들어왔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경호실장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은밀하고 집요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해 힐끔거릴 때마다 경호원들의 손은 이미 재킷 안쪽의 권총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 그리고 제가 모시던 주군에게서 돌아온 대가가 고작 토사구팽이라니.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제임스의 다음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 아니 기이한 경외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로다.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보낼 파일이 하나 있어. 펜타곤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서버에서 입수한 기밀 로그야. 자네가 죽기 전에 이건 꼭 봐야 해.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일본이 졌는지. 왜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지 말이야. 띠링. 제 개인 태블릿으로 고용량의 암호화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파일명 프로젝트 복수. 복수라니.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연구기관의 프로젝트명치고는 너무나 원색적이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저는 헌병대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남은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파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흑마술을 부렸기에, 아니
악마와 무슨 계약을 맺었기에 이런 괴물 같은 무기들을 단기간에 만들어냈는지 그 비결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일 안에 담긴 것은 제가 예상했던 최첨단 설계도나 복잡한 물리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피와 땀으로 쓴 처절한 투쟁의 일기장에 가까웠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첫 번째 영상은 현무미사일 개발 연구소의 내부 CCTV 기록이었습니다. 영상 하단의 타임코드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명절 연휴의 깊은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연구소의 불은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며칠은 씻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와 퀭한 눈으로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과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연구원이 갑자기 코피를 왈칵 쏟으며 의자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극심한 과로로 인한 실신이 분명해 보였죠. 보통이라면 구급차를 부르고 작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들은 그를 익숙한 듯 부축해 연구실 구석의 낡은 간이 침대에 눕히고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준 뒤 주저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들처럼 섬뜩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 전지 개발 실험 일지였습니다. 거기엔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은 수석 엔지니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는 붕대를 칭칭 감은 손으로 스패너를 쥐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가 병상에서 남긴 자필 메모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팠습니다. 내 손가락 3개와 대한민국의 바다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나머지 7개도 아니 내 심장까지도 기꺼이 내놓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약소국의 서름을 식민지의 치욕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내 피가 굳어 강철이 되고 내 뼈가 굳어 방패가 되기를. 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독도 망언을 일삼고 지지율을 위한 정치적 쇼를 기획하며 히히덕거릴 때 한국인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무기들은 단순한 국방과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의 한을 갚기 위해 뼈를 깎고 살을 태워 만든 복수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격차이자 영혼의 무게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독도는 목숨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타협할 수 없는 성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도끼를 품은 호랑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국장님, 헌병대가 진입했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분석관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고개를 들어보니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고 있더군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뒤범벅되어 일국의 총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한국 스파이야. 정보를 일부러 흘려서 우리 함대를 위기에 빠뜨렸어. 당장 체포해.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아. 총리의 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한국 엔지니어의 피 묻은 일기장과 겹쳐지며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밖에는 한국의 미사일이, 안에는 조국의 총구가 저를 겨누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적을 앞에 두고 내부의 희생양부터 찾는 이 비겁함. 이것이 바로 오만과 나태로 점철된 일본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구로다 국장.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헌병대장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제임스가 보내준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화면 속에는 마지막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독도 앞바다, 차가운 심해에 매복 중인 한국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출항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 시신이 독도 앞바다의 거름이 되어 외적들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만세. 이런 필사적인 각오로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낸단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카이치 총리나 헌병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먼 바다 건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이기적의 무기들을 만들어낸 한국의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총리님, 당신은 졌습니다. 제가 나직하게 읊조리자 다카이치 총리가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네가 감히.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함에서 졌습니다. 당신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거만 떨고 있을 때 그들은 피를 흘리며 칼을 갈았으니까요. 이 미친 자식이. 죽어버려. 총리가 이성을 잃고 제 뺨을 다시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벙커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쿡쿡쿵!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축이 뒤틀리는 듯한 굉음이었죠. 독도 앞바다를 포위하고 있던 수십 척의 한국 잠수함들이 보낸 최후의 경고이자 그들이 일제히 수면 위로 급부상하며 일으킨 거대한 너울성 파도의 충격파가 일본 열도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벙커의 메인 전원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버리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고립, 그리고 완벽한 어둠. 조금 전까지 저에게 총구를 겨누던 헌병들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다카이치 총리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꺄악. 뭐야? 불 켜. 불 켜라고. 지진이야? 공습이야?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일본 관료들의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거짓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정권이 무너지는 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만 남은 셈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주머니 속의 전화기가 다시 한번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제임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지옥 같은 벙커에 3중 보안 통신망을 뚫고 4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암호화 전화를 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지금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붉은 비상등 불빛이 명멸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로다 국장, 듣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유창한 일본어였지만 그 억양과 기세에서는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길 생각조차 없는 한국인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발밑에 와 있는 도산 안창호함의 함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머리 위에 있는 현무 미사일의 카운트다운이 10초 남았다. 그리고 당신들 함대 이즈모함의 측면을 겨냥한 내 어뢰 발사관도 이미 열려있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선택해라. 살고 싶나? 아니면 저 미친 총리와 함께 역사 속의 먼지가 되고 싶나? 10초 주겠다. 10, 9, 8. 제 인생을 결정지을, 아니 일본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10초가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눈앞에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다니는 총리가 있었고 귓가에는 한국 함장의 숫자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배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벙커의 메인 마이크 스위치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7, 6, 5. 수화기 너머로 건조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한국군 함장의 카운트다운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려하게 금칠을 해놓았으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대일본제국이라는 거대한 허상을 향해 울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와도 같았으니까요. 붉은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벙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단 10초.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평생을 조국의 그림자 속에서 안보 전문가로 헌신해온 저 구로다의 인생이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개죽음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구로다, 뭐해?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미군 불러. 아니면 자위대전 병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저것들 막으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젤 네일이 제 허벅지를 파고들며 제가 30년간 훈장처럼 입어왔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양복 바지를 찢어발겼지만 저는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죠. 바닥을 기며 제발 살려달라고 뭐든지 다 주겠다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 공포로 인해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 식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검은 기름처럼 번져버린 마스카라. 그리고 초점을 잃고 풀려버린 동공까지.
이것이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일본의 정점이자 강한 일본을 외치며 국민들을 선동하던 철의 여인의 실체였단 말입니까? 저는 허탈함을 넘어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 걸까요? 저 바다 건너 한국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청춘을 바쳤는데 우리는 고작 저런 괴물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통계를 조작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역자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3. 함장의 목소리가 이제 3에 도달했습니다. 그 숫자가 벙커의 스피커를 때리자 이곳은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엔 엘리트라며 거들먹거리던 외무성 관료들과 별을 단 장군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서로를 밀치며 비상구로 향해 짐승처럼 달아나고 있더군요. 하지만 두꺼운 강철 격벽은 이미 한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굳게 봉쇄된 상태. 그들은 닫힌 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고 개중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바지에 오물을 지리며 주저앉아 어린 아이처럼 엄마를 찾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릿한 오물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뒤섞인 추악한 아수라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이하고도 서글픈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아, 끝이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독도도, 대마도도, 그리고 제가 평생 신념처럼 믿어왔던 일본의 부활이라는 꿈도 결국은 저 다카이치라는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이자 망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현무 미사일이 떨어져 이 오욕으로 얼룩진 벙커를 그리고 저라는 더러운 부역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죗값이 아닐까 하는 체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한국군 함장이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뜻밖의 말을 던진 것은요. 구로다 국장. 아직도 망설이나? 죽여라. 차라리 죽여. 우린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볼 꼴도 없다. 제가 체념한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대답하자 그는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일갈하더군요. 죽는 건 쉽다. 비겁한 자들이나 도망치듯 죽는 거지. 당신은 지금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선택하려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제 폐부를 찌르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부하들은 살기 위해 유서를 썼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단 말이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저런 썩어빠진 정치인 하나 때문에 죄 없는 일본 국민 전체를 수장시킬 셈인가? 그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던 애국인가?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살기 위해 유서를 썼다. 그렇습니다. 제가 태블릿으로 봤던 한국인들의 도끼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국민도, 영토도, 역사적 정의도 아닌 오직 기득권들의 썩은 자존심과 권력 그리고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안락함 뿐이었으니까요. 진정한 군인은 국민을 위해 죽지만 정치 군인은 권력을 위해 국민을 죽인다는 사실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당신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잡아라. 함장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밑바닥을 꿰뚫어보는 듯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듣고 있다. 당신의 입으로 이 미친 도박을 끝내라. 그것이 당신이 정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제 다리를 붙잡고 덜덜 떨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아니 더할 나위 없이 추잡하게 속삭이더군요. 그녀의 눈에는 일본은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는 개인의 생존 본능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구로다. 너만 믿어. 네가 다 뒤집었어. 내가 살아야 일본이 살아. 응. 네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게. 스위스 계좌에 넣어둔 비자금도 다 줄게. 내 정치자금 100억엔 그거 다 넣어줄게. 제발. 가족? 돈? 비자금?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더러운 거래를 시도하는
그 뻔뻔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것은 제 평생을 오가매고 있던 맹목적인 충성심이라는 녹슨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총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경어를 쓸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아니요, 총리님. 당신이 살면 일본이 죽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나라의 총리야. 그녀가 악을 썼지만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벙커 중앙의 메인 콘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거짓의 갑옷을 벗어던진 느낌이랄까요? 어둠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이 명멸하는 그곳에 전 군과 전 국민에게, 아니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국가 비상 마이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관료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땀으로 젖은 태블릿이,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 묻은 일기장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함장님, 약속 하나만 합시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수화기에 대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적장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호소였죠. 내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살려주겠소? 저 어리석은 다카이치는 몰라도 영문도 모르고 죽어갈 시민들은 죄가 없지 않소. 당신들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싶진 않을 것 아니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을 깨고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속하지.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멸망이 아니라 침략의 야욕을 꺾는 것뿐이니까. 대한민국 군인은 무고한 피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승자의 위치에서도 품격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패자의 위치에서도 비굴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것이겠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의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익 하는 잡음과 함께 벙커의 스피커는 물론 NHK를 비롯한 일본 전역의 라디오와 TV 방송망이 제 목소리를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다카이치 총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안 돼. 그건 안 돼. 끄라고. 만지지 마. 저놈 잡아.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달려드는 경호원들보다 전파를 타고 나갈 제 목소리가 더 빨랐으니까요. 저는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녀를 보며, 아니 일본의 썩어빠진 과거를 향해 싸늘하고도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게 배운 그 간절함으로 답할 차례였죠. 비록 저는 오늘부로 매국노로 기록되겠지만 진실만은 역사에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목소리가 일본 열도의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국장 구로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감추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속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벙커의 스피커를 넘어 일본 전역의 전파망으로 송출되는 그 순간, 저를 향해 달려들던 다카이치 총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터질 듯 커졌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이미 제 목소리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평생을 정보관료로서 침묵해왔던 제 입술을 열어 가장 뜨겁고 날카로운 진실의 탄환을 쏘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지더군요. 저를 체포하려던 헌병들도 도망치려던 관료들도 모두가 홀린 듯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담긴 한국군 잠수함의 조준 화면과 현무미사일의 위성사진을 방송 송출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이들에겐 제 떨리는 목소리가, TV를 보는 이들에겐 저 충격적인 영상이 동시에 전달되고 있었겠죠.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한국군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보름 전부터 우리 함대 바로 밑바닥에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최정예 잠수함대를 매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일본을 외치며 환호하던 그 순간 우리 해상자위대 장병 3,000명의 목숨은 한국군 어뢰 발사관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 상공에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우리 머리 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곳 나가타초는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끄라고. 저 미친놈을 쏘란 말이야. 다카이치 총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으려 발악을 하더군요. 하지만 경호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역시 군인이기 전에 지금 독도 앞바다에 나가 있는 어느 병사의 아버지이거나 형제였을 테니까요. 자신의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거짓말을 일삼은 지도자에게 총구를 겨눌 군인은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리의 발악을 뒤로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졌습니다. 외교에서도 졌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이미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심지어 한국은 우리의 도발에 대한 대가로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탐하다가 오히려 대마도까지 뺏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핵폭탄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대마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본토의 일부였으니까요. 그것을 뺏길 위기라니. 방송을 듣고 있을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벙커 안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임스가 보내준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 묻은 일기장 내용을 읊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피를 토하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작 지지율을 위해 전쟁을 기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패배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야욕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을 길동무로 삼지 마십시오. 일본은 졌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악. 다카이치 총리가 경호원의 권총을 기어이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 총구는 정확히 제 심장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너만 없었으면. 너만 입 다물었으면. 탕. 날카로운 총성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제 앞을 막아서고 있는 넓은 등판이 보였습니다. 헌병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총리의 팔을 쳐올려 총알은 천장의 형광등을 깨뜨리고 빗나간 뒤였죠. 대장. 자네? 헌병 대장은 저를 돌아보지 않고 총리의 손에서 권총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총리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총리님, 그만하시죠. 추합니다. 너도 반역이야. 너도 내 명령을 어기는 거야? 제 조카가 지금 이즈모함에 타고 있습니다. 헌병 대장의 그 한마디. 그것은 그 어떤 법전이나 군율보다 강력한 인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눈짓을 했고 헌병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총리야. 내가 일본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총리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주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연민을 느꼈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상황이 정리되자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거든요.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한국군 함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함장님, 들리십니까?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진 톤이었습니다. 듣고 있었다, 구로다 국장. 당신의 용기. 인상적이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다카이치는 체포되었고 일본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미사일을 걷어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여기서 욕심을 부려 방아쇠를 당긴다면 우리는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현무 미사일의 발사 시퀀스를 취소한다. 잠수함대도 즉시 부상하여 철수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벙커의 대형 스크린 속 붉은 경고등들이 하나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를 겨누고 있던 죽음의 화살이 걷어진 것입니다. 벙커 안의 관료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책상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살았다. 일본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함장의 다음 말은 우리가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로다 국장. 하나만 기억해라. 우리가 당신들을 살려준 건 당신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다음에 또다시 역사를 잊고 도발한다면 그땐 자비란 없을 것이다. 명심. 하겠습니다.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반환 청구서는 아직 유효하다. 조만간 외교 테이블에서 보지.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긴 뒤 쿨하게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독도 앞바다에서는 한국의 잠수함들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선수를 돌리고 있었죠. 그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며 태극기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아름다운지 적국인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습니다. 국장님. 헌병 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시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저는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겠지만 적어도 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거짓의 늪에서 건져냈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벙커를 나가는 제 등 뒤로 뉴스 속보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의 공식 사과 수용. 한일 정상회담 전격 취소. 미국 백악관 한국의 결정 존중하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 성명 발표.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벙커의 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복도 끝에서 눈부신 빛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그 빛은 마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주인을 찾은 동해의 바다색처럼 시리도록 푸른색이었습니다. 차가운 강철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도 청명하게 벙커 입구의 정막을 깼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맡았던 매캐한 화약 냄새와 공포의 악취는 사라지고 벙커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치더군요.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시린 하늘.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 하늘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떨어져 잿빛으로 변할 뻔했던 죽음의 하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할 정도로 평온하게 푸른 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탑승하십시오. 헌병의 딱딱한 목소리에 저는 호송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더군요. 출근하는 회사원들, 커피를 사들고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등교하는 아이들까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던 멸망의 불시계를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자비라는 이름으로 멈춰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차창에 머리를 기대자 문득 아까 들었던 한국군 함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멸망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짓누르더군요.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독도를 뺏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들을 발 아래 두려 했었죠. 하지만 힘을 가진 그들은 오히려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자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약한 개는 짖지만 사자는 굳이 짖을 필요가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송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기한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검토라니. 참으로 일본인다운 비겁한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항복선언이라는 것을요. 이제 일본은 영원히 독도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밤 대마도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잠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건드린 영린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도 긴 공포로 남게 된 셈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이제는 압수당해버린 제임스의 태블릿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한국 연구원들의 피 묻은 일기장.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토하며 기술을 개발했던 그들의 도끼.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힘이 없어 당해야만 했던 서름을 다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였으니까요.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을 떠들며 칼을 찾지만 그 칼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붓과 스패너를 들었지만 그 끝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정신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타워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더군요. 반면 제 마음속에 각인된 그 검은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잔상은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바다 밑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그 거대한 침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파괴적인 힘. 그것은 마치 동해 바다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용이 눈을 뜬 모습과 같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차가운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 저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은 한 줌의 제가 되었을 테니까요. 비록 제 조국은 패배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패배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오늘이 어쩌면 일본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송차가 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며 어둠이 내리깔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독도 앞바다, 그 푸른 물결 위에서 당당하게 휘날리던 태극기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동해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만한 일본의 도발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마도 반환이라는 역공과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린 대한민국의 참교육.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킨 이 전율 돋는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구로다 국장의 마지막 독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마도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6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모여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